네, 월요일 아침 함께할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장해찬 인수위원회 청년소통TF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장해찬 단장님 오늘 처음 나와주셨는데 반갑습니다. 네, 많이 떨리고 설레네요. 아이 무슨 또 겸양의 말씀을. 그 대선 때 아주 인수위에서 애 많이 쓰셨는데 네. 대통령실 안 들어가셨어요? 네, 저는 이제 방송에서 네.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좀 더 헌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네, 안 들어갔는지 못 들어갔는지는 비밀이고요. 어쨌든 열심히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또 중요한 일 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당에서 좀 예. 요즘 당이 상황이 많이 어려워서 사실 시청자분들한테 좀 면구스럽긴 한데요. 당을 정상화시키고 정부 운영에 도움이 되는 방침으로 좀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례지만 이준석 대표하고 장해찬 단장하고 누가 더 나이 많아요? 준석이 형이죠. 아, 거기가 더 그래서 많습니까? 많은 분들이 얼굴로는 도저히 형이 아닌데 어떻게 형이라고 부르느냐 놀라시긴 하는데 예. 무려 3살이나 차이가 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준석 그러면- 대표 곧 40입니다 이제. 네. 예.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 더욱더 젊은 피가 많이 이렇게 수혈이 되면 더 젊은 당이 되겠죠. 그럼요. 국민의힘에는 이제 넥스트 이준석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 뭐 장해찬 아무튼 단장을 필두로 그런 점에 있어서 예. 뭐 지금 조금 당이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국민들께 계속 기대감을 드릴 수 있는 정당으로 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생방송 중에 또 몇 분 선정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당첨되신 분은 시사 1번지 유튜브 더보기란에 보면 그 주소가 있습니다. 거기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루에 한 번씩 선정을 해서 전지현 씨 BHC 치킨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시면 빠짐없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는데요. 미국 워싱턴에서 보고 계신다는 YUNG 킴님 감사합니다. 영웅이 아이디 쓰시는 분 100만 시대 가지야.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만 명 구독자 돌파하면 KBC 회장이 또 승용차도 경품으로 제공하겠다고 하니까 누구한테 준대요? 이제 추첨을 하죠. 앵한테 주는 게 아니고. 아이고, 우리 시청자들 또 애청자들께 드리는 거죠. 문자 메시지는 샵 2315, 샵 2315로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제 해외 나들이에 나서는데 한 나라만 가니까 순방은 아니고 이제 해외 방문인데 이게 나토 정상 회의에 참석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나토 회원국은 아니니까 파트너 국가로 가는 건데 신성범 의원, 이제 야당에서는 이런 걱정을 합니다. 이게 나토다 보니까 이제 군사조약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로 우리가 그럼 확실하게 이쪽에 섰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가 되고 그랬을 때 러시아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이라든지 교민들 괜찮은 건지 이 문제는 검토가 된 건지 나토에 참석해서 국민이 얻을 국익이 뭔지 자기가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외교 전문가랑 통화를 했는데 좀 걱정을 많이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우선 나토라는 이름 자체가 낯선 거는 사실이죠. 멀리 떨어지잖아요. 예. 북대서양. 대서양은 어디 있지? 영국하고 프랑스 사이에 미국 사이 같은데 북대서양은 더 그 위쪽이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것은 우리 기존의 관념이다. 나라가 너무 커졌다. 볼륨이.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 가고 싶어 해서 우리가 거기 끼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어쩌서 초청을 한 거라니까. 예. 일본하고 우리하고 뉴질랜드, 호주 4개국을 초청을 했으니까 초청했는데 우리는 안 가겠어요. 우리 걱정돼요. 그거 하면요. 러시아하고 중국 편으로 찍힐까 봐서 안 가겠어요. 뭐 이렇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거기 간다고 해서 러시아와 중국과 척을 지겠다. 등을 진다는 그 가설도 좀 잘못된 거다. 가서 한번 들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는 거는 나토 입장에서도 가장 북한 핵 문제가 국제적 위협이라고 그러는데 가장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입으로 뭐라고 설명하는지 듣고 싶은 거고 또 대한민국이 많이 경제적으로 컸다는데 원전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고 저는 좀 열린 마음으로 가야 된다. 물론 조심스러운 건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 특히 중국과는 완전히 반중 전선에 함께 했네. 라는 인상을 안 주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예. 외교관의 역할이고 저는 그래서 너무 겁을
먹을 필요 없다. 이게 나라가 커진 데 따른 당연한 초청과 국제적인 위상 저상 효과는 있다. 예. 높아진 효과가 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전쟁 그러니까. 중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의 요인 가운데 하나도 이제 나토 가입 여부 뭐 이런 부분도 좀 변수가 됐다고 하는데 신성범 의원 KBS 계실 때 모스크바 특파원 했잖아요. 그때도 푸틴이 대통령이었나요? 아 그렇죠. 푸틴 일기였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 모르는데 소련 연방, 소 연방이 해체되고 나서 러시아 공화국이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이 초대가 옐친이었고 옐친 다음에 후계자가 옐친은 국제 무대에서 보드카 취해서 뭐 이런 걸 유명했는데 정신이 바짝 든 군기가 바짝 든 푸틴이 후계자로 등장했는데 제가 갔을 때가 푸틴 일기 시절이었어요. 2004 2기였나 잘 왜 모르겠어요. 그걸 여쭤보냐면 예. 러시아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나토 국가다 그러면은 딱 적대 국가로 분류를 합니까? 지금 그런 분위기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충지대가 있잖아요. 완충지대를 하면 우크라이나도 완충지대였고 핀란드도 그렇고 물론 이게 저 동쪽으로 밀고 들어오면 러시아가 굉장히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거였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갔을 때마다 그런 정신이 없이 자기들 내부 수습하고 사회주의 붕괴 이후에 새로운 경제 체제를 만드라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안 쳐다봤는데 지금은 가스와 석유의 힘으로 강대국이 되고 나서 군사 강대국이 되고 나서는 나토가 우리 문 앞에까지 왔네라는 예. 위협은 느낄만 할 거예요. 박원석 의원은 야당의 우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지적할 만한 예. 비판할 만한 우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파트너 국가로 안 가는 것도 사실은 이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과 뉴질랜드와 호주가 참여하고 또 북유럽 국가들도 파트너국으로 초청을 받았어요. 스웨덴, 핀란드, 뭐 우크라이나 당사자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 우리만 안 간다는 거는 또 다른 측면의 이게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가는 거는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근데 가서 각별히 저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어떤 군사적 메시지가 담긴 공동 성명 같은 건 낼 때 그런데 저는 이름을 올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 가는 거에 대해서 야당의 비판이 나오니까 지금 여당 쪽이나 정부 쪽에 해명이나 설명이 나오는데 그 메시지가 그다지 좋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뭐 가치 동맹이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간에 더 굳건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제 그런 설명이 오히려 저는 이 러시아나 중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우리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중심에 놔야 되고 아니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과거와 같은 그런 어떤 뭐 진영 이런 걸 넘어서서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하고도 열어놓고 외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분단 국가로서 또 한미 동맹이라는 굳건한 우리 외교의 중심에 한 발을 굳게 디디고 있지만 다른 한 발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국익을 탐색하는 농구에 보면 피벗 플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발을 한쪽을 고정시키고 한쪽은 끊임없이 이 진로를 탐색하는 그런 외교의 자세에 서야 되는데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부쩍 아직은 레토릭이고 메시지 수준이긴 합니다만은 미국이 의도하고 있는 이렇게 이제 이 국제 질서를 이른바 이제 신냉전이라고 하는 다시 진영에 의해서 재편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외교적 의도에 너무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시프트가 바뀌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런 점은 좀 걱정이 돼요. 그러나 우리 경제를 들여다보면 어쨌든 중국은 우리가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고 가장 교역이 많은 나라고 또 과거에 중국이 무슨 한한령 이런 거 내렸을 때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가시되 좀 지혜로운 외교를 펼쳤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입니다.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을 할지 어떨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반발을 했을 때 뭐 지난번 사드 배치 때처럼이야 하겠습니까만은 그런 공격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버텨낼 만한 힘이 과연 이제 있느냐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양문석 이사장님?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 사드 배치 이후에 한국의 전 산업이 영향을 받았었고요. 특히 이제 뭐 대표적인 산업들이 관광 산업이 거의 뭐 그 코로나 시대에 못지않게 충격을 입었고 사실상 명동이나 주요 그 백화점들 그다음에 면세점들이 거의 망하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주도가 또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었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그 회복하지 못한 데가 여전히 연예 영역이에요. 콘텐츠 수출 문제가 심각하게 그 막혀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중국 가서 공연을 아직 못 하고 있고 하면서 엄청난 그 이 피해를 입었었고 해서 하나하나 작은 행위 하나하나가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보수 진영에서 이야기했던 게 쪼리나 뭐 이런 뜻이었거든요. 왜 중국 무섭나?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경상도에서는 쫄이나 그래요? 서울에서는 안 쓰나 봐요. 우리 서울에서는 몰라요. 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그 감정적인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굴종하고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그 고단한 그 인내 행위 자체를 이 굴종하고 아부하고 하는 그 모습들로 계속 감정적인 문제로 표명하면서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그 산업 영역을 피해를 입혔단 말이에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행위 하나가 상징이다. 행위 하나가 상징인데 참여 하나도 상징이다. 그러면 그 상징에 있어서 얼마만큼 정거리 외교, 실리 외교, 실용 외교를 그 유지하기 할까에 대한 모습들이 예. 그 가서 끊임없이 그 나타나야 된다. 또 영국을 향해서 우리가 미국의 푸들이라고 계속해서 공격을 해왔고 어떤 대통령의 어떤 수상은 푸들이다라는 표현을 해왔었는데 지금의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이 미국의 푸들처럼 그 이 평판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혜찬 단장 이런저런 걱정들 다 또 대통령실에서 판단하고 참석 결정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저는 좀 달라진 국제 정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솔직히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단어가 문재인 정부 기간 내내 외교가에서 많이 사용이 됐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계속해서 또 지연되고 있는 이후 또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분위기에서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작전을 택하기에는 국제 정세가 예전과 같지 않다,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중국과 거리를 두고 뭐 선을 그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보다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 또 우리의 가치는 이런 쪽과 더 가깝다. 그건 당연히 해양 세력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태평양 동맹 쪽이겠죠. 그 기조 아래에서 중국에게도 우리의 입장은 이러니 어느 정도 양보하고 타협을 하자는 예측 가능성을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선거 당시에도 예측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즐겨서 쓰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 중국 쪽의 어떤 반도체 생산 라인이나 공급망이 조금 어려워졌을 때 우리가 EU 국가들과 새로운 활로를 뜯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나토에도 또 이번에 초청에 응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가 중국을 완전히 도외시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경제안보비서관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 있는데 이 왕윤종 비서관 같은 경우는 평생을 중국 경제 쪽에서 일했던 중국 통이거든요. 이력을 보면 기업의 중국 외교, 중국 경제 담당만 계속해서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의 인사를 보게 됐을 때 지금 우리가 한미동맹이나 또 EU와의 관계 회복, 관계 어떤 증진에 조금 더 힘을 쏟고 있는 것은 맞지만 중국을 아예 무시할 거면 왕윤종 비서관을 왜 그 가장 중요한 경제안보 비서관 자리에 임명을 했겠느냐. 분명히 중국과의 어떤 경제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도 대통령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포인트는 인사에 또 숨어 있다는 설명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첫 정상회담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우리나라에서 했고 이제 첫 해외 방문인데 나토 정상회의 또 처음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나토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라서 그런 부분들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뭐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들여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다른 것들이 더 많이 뉴스가 되고 있어서 우리가 한번 중요한 부분부터 짚어봤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아까 그 장평론가 이야기했던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이 우리나라 외교의 전략적 기조거든요. 아주 확고한 기조죠. 이 확고한 기조를 변경할 수 있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상황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직접적인 외교 영역에 있어서의 그 영향을 주고 있나? 이런 측면에서 이제 따져봐야 됩니다. 즉, 대한민국이 왜 그 외교 영역에 있어서 전략적 모호성을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그 흐름들이 아주 뿌리 깊게 있었었고, 그 뿌리 깊게 있는 부분들이 산업과 경제 영역과 직결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략적 선명성, 그러면 외교적 선명성,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고, 한반도 비핵화나, 그 다음에 대중 교육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전략적 모호성을 폐기할 시점도 아니고 그 시대적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직접적 영향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측면에 있어서 대통령이 바뀌어서 그동안 그
십수년 동안 유지해 왔던 외교적 그 기본 전략들을 바꾸는 건가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조심하고 더 그 관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데 저는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실패 사례를 좀 참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박근혜 정부가 다 기억하시겠지만 초반에는 굉장히 친중 노선의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습니다. 정승절 기념행사에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참석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결과 미국으로부터도 많은 압박을 받고 결국 사드 배치하게 되면서 중국에서는 뭐 뒤통수 맞았다 이런 감정을 유발시켜서 상당히 또 중국 당국의 감정적 반응을 초래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애매한 노선을 유지하다가 오히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고립되거나 또 실체적 이득을 못 얻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기분파에 가까웠다면 굉장히 체계적이고 미국의 동맹국들을 다 총동원해서 중국에 대한 어떤 압박, 예. 특히나 반도체 부분에서 초격차를 벌리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는 한미동맹, 가치동맹 중심축으로 놓고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을 때 예. 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을 때 오히려 중국에게도 손해를 입고 미국에게도 조금 멀어지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좀 다른 포지션을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는 여기까지 합시다. 뭐 양문석 이사장 뭐 깊이 알지도 못하면서 깊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처음에 나토 이야기할 때 양문석 이사장이 나토 얘기인가요? 뭐 이럴까봐 걱정했구만. 사실 경중 안미,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이 노선에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예. 사실 이제 한일 정상회담 열릴까 하는 것도 좀 주목이 됐는데 박원석 의원 지금 일본이 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또 이 문제 가지고 유화적으로 나오기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을 거예요. 뭐 오늘까지 나온 설명으로 보면 한일 단독 정상회담은 없는 걸로 확인이 예.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과 이번에 이제 파트너 국가로 초대된 뭐 뉴질랜드, 호주, 또 한국, 일본, 미국 정상 간의 회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토 정상회의가 있고 그런 자리를 통해서 아마 간접적으로 지금 한일 간의 외교가 너무 경색돼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경색된 외교를 좀 풀 수 있는 예. 그런 수타진 같은 걸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약식으로 한일 간의 정상회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런 대화들이 혹은 서로 간의 메시지들이 오고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일 외교 물론 이제 감정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많고 또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는 일본이 먼저 도발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대목들이 많지만 근데 계속 이렇게 경색된 상황에서 꽉 막힌 이 한일 관계를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예. 우리도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해외 방문이고 또 중요한 회의니까요. 좋은 성과 거두고 돌아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오후에 장해찬 단장 출국이 3시인가요? 4시인가요? 근데 오후 4시경으로 4시쯤 출국하는데 이제 대개 대통령이 해외 나갈 때 그리고 또 이제 더군다나 첫 순방이니까 첫 방문이니까 당에서들 또 이제 가고 그러죠. 근데 이준석 대표는 오늘 안 가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환송하러 나가는 것 같은데 장해찬 단장 이준석 대표가 가고 싶은데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런 걸까요? 아니면 나 안 갈래 그런 걸까요? 어느 쪽입니까? 이게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언론에서는 이준석 대표 불참이라고 헤드라인을 쓰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정확히 표현드리면 이준석 대표 불참이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 참석이 맞는 겁니다. 당 지도부가 전부 다 가기로 했거나 또는 갈 의사를 타진했을 때 용산 대통령실에서 거부하거나 뭐 그래서 누가 빠지고 누구만 오고 이런 게 아니라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당무와 거리를 두겠다. 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는 물론 국민의힘과 함께 국정 운영을 하지만 국민의힘의 당수나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다라는 메시지를 출근길 도어 스태핑이나 여러 회견에서 계속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당 지도부가 쪼르르 공항에 도열해서 대통령이 잘 가세요 손바닥 흔들고 빠이빠이 하는 게 이 집권 여당이 청와대 거수기라는 비판 이전 정부에서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안 좋은 어떤 권위주의의 잔재를 다시금 리마인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당 지도부가 인사하지 않아도 된다. 인사하지 맙시다. 라고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기조를 정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 지도부 누구도 참석할 예정이 없는 게 맞습니다.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또 아주 특별한 친분 관계도 있는 것이고 본인이 직접 먼저 이진복 정무수석에게 연락을 해서 나는 그 오후에 일정이 없으니 잠깐 들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참석이 이번에 이례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성사된 것이지 당 지도부가 요청했는데 거부당했거나 뭐 불참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 대통령 이 출국까지도 뭔가 당내 정쟁에 이끌어들이려는 해석 자체가 저는 다소 무리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두 가지만 확인을 합시다. 하나는 이제 뭐 권성동 원내대표 이례적이라고 했는데 전례가 없었으니까 이례적이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뭐 예가 있어야 이례적이든지 뭐 상례적이든지 그렇겠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것은 권위주의적이니까 대통령 나간다고 나와서 빠빠이 하지 말아라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아니 그런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는데 아니 아까 공식적이라고 이야기를 아니 공식적인 것은 당 지도부에게 참석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 그리고 당 지도부도 대통령실에 참석 의사를 타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뭐 가겠습니다, 말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통령실이 먼저 판단하기 기다렸던 거고 여기까지가 공식 입장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적인 견해로 이 당 지도부가 모두 다 나가서 막 손 흔들고 환송하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 보기에 썩 좋아 보이기만 할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당 지도부가 전부 안 그러니까 가는 공식적으로 것이 결정된 건 뭐 이런 건 아니다. 네, 그거는 이제 앞부분에 타진하지 아까 제가 않았다는 뭐 부분. 공식적이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 그렇다. 우리 예. 이제 장윤선 평론가 이야기 들으면서 참 그 프레임 기가 막히게 잘 짜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프레임을 짰다고 그래요? 이 당정 간의 갈등이잖아요. 현재 우리가 그 국민들에게 비춰주는 언론에서의 이 표면적인 당정 간의 갈등을 권위주의적 폐회로 그 문제를 이제 그 돌리는 그 프레임의 전환들을 이제 시도를 했는데 뭐 재밌는 그 시도이기는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당내 갈등과 그다음에 윤핵관과 백관의 싸움 그다음에 뭐라고 그래야 용산 대통령실, 예.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간의 그 갈등, 이 부분들이 그 현실적인 초점이고 이 과정에 있어서 해석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갈등의 영역을 그 명확하게 그 풀어주는 게 나는 더 중요하지. 이 부분을 그 이전 정부를 끌어들이면서 권위주의적 폐회, 빠빠이 뭐 이런 식으로 그 문제를 돌려치면 윤석열 정부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뭐 그걸 프레임이라고 아니 뭐 이 방송에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의미도 없는. 아니 그냥 저는 앞으로 대통령 그 해외 순방할 때 줄줄이 도열해가지고 물론 이제 국무위원들은 나갈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모습은 안 보이는 게 어떤 정부를 막론하고 좋은 것 같고 외국에서 촌스럽게 안 그래요. 만약 윤석열 정부도 이런 방침을 이제 원칙으로 채택했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랬으면 좋겠고 지도부가 윤핵관으로 바뀌니까 그때 가서 또 줄줄이 도열하면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 되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준석 대표가 간다 한들 지금 환영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심전심으로 가봐야 별로 환영도 안 받을 거고 와봐야 하필이면 별로 뭐 첫 해외 방문하는데 와봐야 별로 이쁘지도 않고 이러니까 안 간 거죠. 안 가는데 또 그 전에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찬을 했니 안 했니 뭐 이걸 가지고 얘기가 나오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네, 1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민주당의 김민석 의원도 만나보고 또 민주당 내부 사정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 이어가죠.